아주 오래전 일인데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 주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의 이베이 빌딩, 그러니까 이제 코엑스 건너편이죠. 옥션 빌딩. 뭐 당시에 이제 그 외국으로 이제 넘어갔던 빌딩인데 바로 옆에 이제 아시는 분이 5층짜리 조그만 빌딩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제가 그 건물에 뭘 해줬는지 기억은 나질 않아요. 어떤 디자인 같은 걸 해줬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제가 디자인으로 밥을 먹고 살 때니까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만 이제 어떤 걸 해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건물의 특징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사무실, 뭐 상가, 그러니까 비주거용이라고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근생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용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그리고 이제 뭐 상업용 공간이니까 이거는 이제 식당. 우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야 되는 이제 미용실, 뭐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용 공간인데 전부 다 이제 근생이에요. 근생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성격이 좀 묘한 게 근생이긴 한데 이제 주거용 이제 근생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오피스텔 이외에 주거용 근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부자가 됐죠. 많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세율이 계속 늘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영역들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화두는 종부세일 거고 종합부동산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두는 이제 1가구 2주택에 관련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 이제 왕창 높아지는 일종의 이제 징벌적 세금의 성격, 이래도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는 왜 남들은 한 채 갖기도 힘든데 너는 왜 한 채 이상 두 채, 세 채도 집을 소유하고 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따가운 이제 눈총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자기 능력에 맞춰서 그런 성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두 개 아니라 세 채 같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이 경쟁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비난이나 힐난의 대상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수의 중산층을 포함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의 입장에서는 주택 하나도 제대로 소유하기가 힘든데 두 개씩 세 개씩 소유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냥 정서적으로 미운 거죠. 곱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1가구 2주택을 피해서 주택을 짓는데 그 주택을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올겨울에 근린생활 시설에 설비나 아니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한겨울에 이제 남들이 일이 없을 때 저는 이미 일량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나름 이제 행복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겨울에 예정된 그 공간은 100여 평이 이제 훌쩍 넘는 이제 좀 커다란 주택이고 허가는 근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명명을 하자 그러면 이제 주거용 근린 생활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주거용이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주택으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 주택이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는다는 표시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근린 생활 시설도 목적은 어쨌거나 주택이니까 주거용으로 짓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문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태양광이야 사실은 이제 얼마 안 하는 거고, 사실은 또 근생에 공급되는 전기가 일반 전력이잖아요. 굉장히 싼 전력이죠. 일반 전력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소비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전기 요금적 측면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제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서 일반 근생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잠깐만 110원 킬로와트당 이렇게 110원 정도 요금을 내는데,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200원 정도, 200원 이상이에요,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일반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해 갖고 그 전력을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200원짜리 전기를 110원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본주의적 어떤 태도도 아닐 뿐더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foolish, 그러니까 멍청한 그런 짓이 되는 거죠. 물론 간혹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이런 곳에 이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제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제 요금의 어떤 괴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공용망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숨어있는 나름대로 선각자 내지는 숨어있는 실천적 환경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구축하는데 뭐 역시 이제 뭐 보조금 같은 것들을 받기가 힘들죠.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는다 그래도 어쨌거나 3kW까지만 보조를 받아요. 주거용에 한해서, 주택에 한해서. 만약에 내가 주택인데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특별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3kW 태양광 설비 갖고는 모자라서 용량을 늘리게 되죠. 3kW 이상 늘리게 되면 나머지 늘어나는 설비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금도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kW까지만이 보조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3kW 태양광 설비는 금액으로 치면 설치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지열 설비, 이제 난방용 지열 설비는 보통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통상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소비자 부담금을 뭐 어떤 데서는 1250만 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1300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1300 정도를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50만 원을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왕복 한 번씩 이제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지금은 다 꽤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기름값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어떤 설비를 제가 했다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방문이 나름대로는 좀 부담이 되는 때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뭐 한 1300 정도를 받는데, 1300만 원이라고 전부 다 이제 지열을 하려고 알아보면 소비자 부담금은 13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열 시스템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에너지가 필요하죠. 지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5마력짜리 이제 압축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 5마력짜리 압축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열을 선택하는 지열용 히트펌프,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이제 주택에 설치했을 때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근거이기도 한데, 이 5마력짜리 압축기가 필요한 동력의 전력량은 통상 6kg 정도 돼요. 6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라는 건 너무 딱 맞게 사용하면 항상 이제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보통 7kW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반 전력 이제 7kW 동력을 끄는 비용이 통상 한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얘기하는 1,3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까지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1,450만 원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대부분은 뭐 1,25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얘기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비용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부담하셔야 될 가격은 1,450만 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50만 원을 더 부담해서 한 1,500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갭이 이제 너무 큰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계약에 실패할 가능성들이 항상 많고요. 또 실제로 사실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이제 1,300만 원을 얘기했던 다른 가구들은 자, 이 동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집을 짓잖아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 현장에 기본적인 전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기 공사 업체가 동력을 끌도록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지열 공사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 그 공사의 전기 팀 있잖아요. 그 팀들한테 동력을 7kW 끌어주세요. 끌어달라고 하세요. 동력 7kW를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마치 그런 이제 7kW를 끌어줄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주는 것을 어떤 혜택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주인한테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갑자기 이제 뭐 7kW 동력을 끌어야 되니까 일단 전기업체한테 얘기하고요. 전기업체한테 얘기하고 전기업체는 일반 전력 7kW니까 7kW는 만만한 전력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7kW가 필요한 이제 근거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집주인은 다시 지열업체한테 얘기하면 지열업체는 이제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난방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관련 서류들을 이제 넘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150만 원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전기업체는 대략 7kW 동력을 끌어서 보일러실까지 끌어다 주는데 한 150만 원 정도는 대충 다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동력공사잖아요. 동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업체들이 받는 금액들도 정해져 있고 실제로 7kW 전력을 끌어다가 지하실에 지열용 전력으로 공급하는 인프라를 다 구축하는데 150만 원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금액 아니에요. 내는 입장에서는 150만 원이면 작은 금액입니다만 실제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 공사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 신축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전기공사를 책임을 지고 있으니 더군다나 집주인이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한 15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래 버리면 돈도 준다는데 전기공사 업체가 이제 지열용 전기를 끌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300만 원에 15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동력 공사비가 추가가 되면 이게 이제 거의 1,450만 원까지 되고요. 지열을 천공하거나 이런 공사 구간에서 천공하고 남은 슬러지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다 소비를 못하고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략 이제 150m 두정을 이제 굴착을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돌가루 내지는 이제 땅을 팠으니까 흙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모래도 나올 수 있고 그것들을 만약에 전부 다 폐기물로 외부에 반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양이 15톤 덤프트럭 하나 정도는 돼요. 그러면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삽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펄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덤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덤프 트럭 기사에게 이거를 산업 폐기물입니다. 폐기물도 아주 애매한 산업 폐기물로 분류가 되니까 이걸 폐기장에다 버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0만 원 이상은 훌쩍 들어갑니다. 또 트렌치하는 구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멀다. 보통 트렌치하는 구간을 지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치가 뭐냐면 천공한 부분의 관로를 이제 보일러실까지 연결을 하는데 그 구간을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 그러니까 천공을 이쪽에 150m 두정을 하고 거기다 까만 이제 PE 파이프를 묻었는데 보일러실까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포크레인으로 동결심도 이하 보통 이제 1m 50 정도를 땅을 파서 천공홀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파이프를 정리해 가지고 보일러실을 끌고 가는데 이게 이제 트렌치 구간이라고 하는데 트렌치 공사할 때 난해한 공사 구간이 이제 난해한 부분이 발견이 되든가 아니면 트렌치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공사비를 조금 더 올려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열을 하나 난방 설비를 하기 위해서 지열을 선택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한 1,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거 뭐 돈이 더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항상 공사비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열 영업도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올해같이 이제 신축의 일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됐죠.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8월 달까지 해서 신축 주택 신청이죠. 잘못 썼네. 신청이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니까 양평은 서울 근교에서 대단히 이제 아주 많이 선호하는 전원주택 지역이에요. 또 양평의 행정기관인 양평군청이나 양평의 나름대로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양평에는 기본적으로 주택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좀 더 편하고 간소화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평 지역은 이제 서울시의 상수원을 공급을 하면서 물리용 부담금 같은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국가 보조금도 받고 그리고 경기도청의 지원금도 받습니다만 자체의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자체가 이제 워낙 적게 거치해서 예산을 이제 단독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항상 이제 중앙 정부나 아니면은 도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산 자립도가 이렇게 낮으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양평 지역 내 경제 활동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아야지만이 일단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세수도 많이 늘릴 수가 있으니까 뭐 양평 지역은 이제 상수원 보호 지역이고 그리고 환경 규제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중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상수원 보호 지역이면서 또 환경 보호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하는 산업시설은 사실은 유치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집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평 지역에서 이렇게 신축 신청 비율이 이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양평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양평 이외 지역 그리고 대부분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신축을 이제 짓고 이주를 하고 내지는 이제 별장으로 사용하고 이러는 건데 신축 신청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구나. 그것도 아주 안 좋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열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축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데 신축 신청이 이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지열 영업 과정에서의 경쟁은 엄청나게 이제 더 빡세지고 또 치열해지니까 앞으로 영업을 하시는 이제 전문 영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런 한계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을 해낼지 전 나름대로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얘기가 이제 엉뚱한 대로 막 흘렀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근생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주택을 짓는 분들.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 근생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규정 자체,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원래 근생하고 주택은 차이가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주택은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죠. 여기서 잠도 자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나름대로 힐링도 하고, 이런 이제 좀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한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 먹을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힐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잠을 자고, 그리고 에너지 충전하는 힐링 공간이라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난방 시스템이죠. 난방 시스템. 난방 시스템은 이제 바닥에 엑셀관을 이용한 복사난방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보일러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주택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방 시스템이 들어오고,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여기 주방 시설이 필요해요. 주방 시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근생 공간에는 이 난방 시스템하고 주방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근생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두 개 주택에서는 극명하게 일어나는데, 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근린생활 건물로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꾸미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준공 과정에서 이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생 허가를 받아갖고 짓는 주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근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보니, 지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생 주택에서 지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근생이니까 에너지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는 이제 주택 지원이 따로 있고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그린홈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요 주택 지원 말고 건물 지원이 있습니다. 건물 지원. 이거는 이제 일단 개념 자체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물에 에너지 같은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인데, 일단은 건물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지불을 하고, 이제 보조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근생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요걸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받기 위해서는 좀 아주 그 특별한 뭔가가 필요해요. 그 특별한 뭔가가 뭐냐면 시점입니다. 시점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이런 보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서류 같은 거를 심사를 해서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줄 준비를 이제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이제 보조금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은 승인 이후에 모든 이제 공사나 어떤 진행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승인이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으로 완전히 정해지고 나서 일종의 이제 보조금 관리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이 기간이 매우 짧고요. 매우 짧고,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 이런 거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매우 짧고, 또 보조금이 그만큼 많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단 이거를 시행하는 시점이 매월 한 4월쯤 되는 거예요. 4월쯤 신청을 받아서 이제 4월쯤 이제 승인을 내주는 거죠. 아니면 5월 초쯤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맞추지 못하면 근생에서는 이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열이 없더라도 건물에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꽤 많죠. 뭐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기름 보일러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근생 같은 공간 중에 나는 24시간 365일 동안 이 공간을 사용할 게 아니고, 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사용하게 되더라도 뭐 그렇게 오래 머무는 그런 공간이 아니니까 그냥 전기 난방을 하겠다 해서 전기 난방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굳이 보조금을 못 받아서 지열을 못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이제 난방 시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보면 이제 일단은 근생 건물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보조금 신청에 대한 승인 기간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게 보통 4월쯤이더라. 근데 문제는 승인 이후에 뭐 지열을 이제 천공도 해야 되고, 설비도 지어서 히트펌프 갖다 놓고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열 같은 경우, 이 근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생에 공급되는 전기는 일반 전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근생 공간에서 보통 이제 근생으로 집을 짓게 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독특한 공간이 되니까 10kW 정도로 기본 전력을 이제 신청한다 그러면은 한 15kW 정도로 늘려서 신청을 하면 전기 부분은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천공한 부분은 천공 신청 날짜, 굴착행위 허가 날짜를 가지고 이제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사업 기간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업 기간이 정해지니까 승인 이후에 이제 굴착행위를 하게 되면, 굴착행위는 그냥 막무가내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지역에 있는 수도사업국에 신청을 해서 나 여기에 이런 용도로 천공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수도사업국에서 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일주일 이내에 해주게 되고요. 이런 이제 허가행위, 굴착행위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검토, 승인 이후에 이제 준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진과 함께 첨부가 되어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등록이 되는 내용인 거죠. 설비 구축이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신청을 하지 않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쯤에서는 이제 히트펌프를 들여오고, 버퍼 탱크를 들여오고, 그리고 설비를 해도 괜찮겠다는 시점이 되면 설비는 구축하는 거고, 전기 역시 그냥 특별하게 다른 전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근생이니까 일반 전기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히트펌프 설비의 소비 전력량을 좀 더해서 전기를 신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생에서 이게 사업 기간 내에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천공 부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간혹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그냥 공사를 좀 땡겨가지고 승인 나기 전에 땡겨갖고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서류를 꾸며갖고 정부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어떨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업체에서 서류를 꾸며갖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서류에 문제가 없는 한 승인이 나고 사업기간 같은 게 정해지는데, 그 사업기간이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굴착행위를 이제 신고하고 승인받고 준공한 이런 날짜가 사업기간 내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불법 설비가 돼요. 불법 설비가 됩니다. 설비가 되고, 이 불법 설비는 당연히 국가 보조금도 회수되지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업무방해, 그다음에 이런 행위를 이제 주도해준 업체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이제 적용되는 법률들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걸리면은 이제 사업주가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업체는 앞으로 정부 보조 사업을 이제 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게 되면 업체 입장으로서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숨겨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공사 금액이 뭐 1,30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전체 공사 금액에서 1,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공사를 굳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근생 공간은 주방도 놓을 설비를 갖출 수 없고 난방 설비도 할 수 없는데, 근생 허가를 받고 지어지는 주택이 가능한가?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근생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많이들 짓고 있으니, 이런 이제 근생 주택에서도 이런 절차들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간혹 이제 근생 주택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설비를 구축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업기간 안에서만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공을 받는지 저는 이제 그 절차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이제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 아닌 형태가 존재하고, 이것들은 굳이 말한다고 하면 주거용 근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을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구성하는 것도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생 허가를 받았고 짓는 주택은 불법이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갖고 주택을 짓는 분들도 주택에서 지원이 되는 히트펌프 같은 설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주택 지원 사업이 아니고 건물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적법한 지원 사업 안에서 진행을 시키면 된다. 단, 그 사업이 진행이 4월 달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 갖고 집을 짓는 부분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에요. 휴일인데, 뭐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지금 이제 찍고 있습니다. 남은 휴일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마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여기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주시면
대답을 해드릴 것이고요. 가능하면 문자로 이제 세세한 내용을 이제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저는 문자로 세세한 내용을 답변할 정도의 그렇게 뭐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또 문자로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쳐서 보낼 만큼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문의하시면은 결국은 바로 제가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신뢰가 아닐까? 내지는 뜬금없이 않을까? 이게 뜬금포 전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주저없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